액면 분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비싸진 주가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미국 주식은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더라고요. 그 액면 분할하고 주식 분할인데 액면 분할 안에 주식 분할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액면 분할이라서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국내 투자 다 하시잖아요. 근데 액면가는 잘 안 보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액면가가 코스닥은 일반적으로 500원이고요. 코스피는 일반적으로 5,000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거래하고 계신 주식이 3만원 하는데 코스닥에 있으면 곱하기 10을 하는 그런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똑같은 현상이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3,000원, 5,000원 이런 주가에 대해서 익숙하게 거래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5,000원이지만 액면가가 500원이어 가지고 거래소에서는 5만원인 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나는 5,000원 개념으로 그냥 거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5만원 주식, 뭐 50만원 주식이 되면 좀 비싸다. 근데 그 비싸다는 게 주식시장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실제 가치에 비해서 비싸다가 있고 우리 뭐 뭐든지 50만원짜리 밥이 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비싸죠. 밥값을 50만원 비싸다. 그냥 그 밥이 뭔지 몰라도 50만원이면 비싸다, 100만원이 비싸다, 만원이면 그 정도면 싸네, 뭐 이런 개념처럼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액면가를 모르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10만원이 넘어가면 비싸다, 그죠. 만원, 3,000원이면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액면가로 따져보면 코스닥 시장은 3,000원이지만 3만원인 것과 같아서 예, 그래서 가치에 비해서 생각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실제로 액면 가격이 낮아져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선호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황제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황제주. 그 황제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00만원 넘어가면 황제주라고 해요. 그래서 500만원이었던 적도 있고요. 사실상은 삼성전자가 맞아요, 250 삼성전자.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걸 황제주라고 해요. 주로 롯데 쪽에 많아요. 롯데. 그러니까 칠성. 네. 그 롯데가 붙은 것들이 대부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주 살래도 500만원 들면 사겠어요?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가 만약에 지금 말한 액면 분할이 돼서 뭐 5만원이 됐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액면가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애플이 지금 4분의 1 분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액면 분할이라고 말한 거는 액면가 5,000원짜리였는데 500원짜리로 하면 10배, 10분의 1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말 그대로 액면가로 분할하는 거고요. 미국은 주식 분할이라고 제가 한 이유가 4분의 1주로 나눴잖아요. 그냥 가격을 그 500불대를 100불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서 그러니까 내가 애플 한 주 들고 있었으면 이번에 3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거 이제 주가분,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효과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있었던 제가 경험했었던 거 보면 지금 애플 100몇십 불대 있잖아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500불 다시 가요. 아, 진짜.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고 주식에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가 250만 원이었다가 설기. 3만 원, 뭐 4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10만 원대 갈 때까지는 비싸다 생각 잘 안 하고 그쵸.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죠. 저 사실은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 앨런 머스크하고 그 팀 쿡은 그런 부분 많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한국 시장 뚜렷하게 한국 시장의 주도자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잖아요. 미국도 로빈훗의 힘이 너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쪽의 기사를 제가 좀 여러 개 봤어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좀 스마트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0불대였던 애플이
4분의 1로 나눴는데도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500불대 가면 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5배 늘어나, 4배 늘어나게 되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 제가 봤던 우량한 주식들 상당히 많이 여러 번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것 같아요. 물론 개인 투자자라서 가치를 안 따진다 이건 아니고요. 예금이 1%가 안 되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빼고 나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게 확실한 시대에 있어서는 주식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느 나라나 개인 투자자가 다 같이 들어왔잖아요. 한국만 동학개미라는 분들이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라도 아무리 그런 그 경제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도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예금 금리가 1%인데 물가 상승률은 몇 프로가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은 이건 뻔한 게임이죠. 이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다 놔두나 여기다 놔두나 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놔도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넣어둘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글로벌리 다 같은 인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개인 투자가 강하게 들어온 것 같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개인 투자가 강하게 들어왔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종목의 자세한 밸류에이션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애플에 대해서는 너무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그 브랜드 선호도가 아니라 걔가 증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예를 들면 실적이 좋아지는 걸 자꾸 분기마다 증명하고 있고, 그죠? 그런 거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어버리면 싸워버리면은 애플의 이 그 매출 20% 날아가거든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쪽으로 충분히 또 강하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액면분할 하면은 잘 됐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액면분할은 아마존 이런 쪽까지 다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묘한 착각? 그죠. 예, 내가 매매하는 그 주식 값에 묘한 어떤 그런 편안함?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주가 생기게 되고 착시효과.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그 영향을 끼쳐서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다우지수 편입하고도 똑같은 얘기인데 애플이 지금 100불밖에 안 되는 주식이 됐지만 500불대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시총이거든. 지금 다우는 시총이 아니라서 문제되는 거고요. S&P나 나스닥은 시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200불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순식간에 200불을 간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시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0% 올라가는 거지만 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시총 2배면 지금 시총 2조 넘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죠? 순식간에 4조인데 지금 3조를 얼마나 되게 짧은 시간에 갈 것 같다는 게 사람들의 예상인데 제 생각에는 딱 200불대 가면은 4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S&P에서 애플이 그 IT가 끼치는 게 20%가 넘거든요. 빅텍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럼 시총이 2배가 돼보세요.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200불대 돼보세요. S&P 얼마나 올려놓겠어요? 나스닥 100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체감 지수로는 이해가 안 되게 꿋꿋하게 미국의 그 사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사기예요. 그걸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럼 나 애플 산 사람한테는 직접적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아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영향을 주죠. 여러분이 직접 주식 투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산 중에 연금 있잖아요. 연금. 연금은 해외 주식을 아니 해외 투자를 못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ETF를 사시고 나스닥 100이라는 ETF를 사시면 국내 상장된 걸 사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그 이런 기업들 애플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를 그냥 향유할 수 있는 거죠. 연금을 계속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목 봐가면서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또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아 결과가 좋지도 않아요. 그러면 연금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의 구성 그런 구조와 나스닥 100의 구성 구조의 특징 같은 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그냥 바로 이어가서 넘어가면
나스닥에서 다우에서 엑슨모빌이랑 그 다음에 저기가 빠졌죠. 화이자, 그 다음에 레이시온이라는 게 빠졌는데 이번에 대신 세일즈포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금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은 사고 파는 걸로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연금이라는 건 사실 일회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자산 관리의 영역이거든요. 연금은 지금 내가 매달 30만 원 넣지만 나중에 그게 지금 여러분이 300만 원 주식 하나 사가지고 100% 나서 600만 원 되는 수익률은 주식에선 날 수 있지만 연금에선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요. 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30만 원씩 넣어서 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만약에 60세 됐을 때 은퇴한다면 매달 얼마씩 쓰고 싶다. 현금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계산된 금액을 거꾸로 역산해서 그럼 지금 내가 35세인데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넣어서 몇 프로씩 연 몇 프로 수익이 나면 이게 달성됐다 이런 게 연금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투자예요. 근데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은 어떤 게 꼭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정말 이런 어떤 투자를 할 거냐가 중요한데 연금은 뭐라 그럴까 사고 파는 거로는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장기 보유로 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장기 보유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인덱스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그 종목이 10년 내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세일즈포스가 엑슨모빌 대신 들어갔잖아요. 그쵸. 얼마나 유망하면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사실 세일즈포스는 정말 유망한 회사예요.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굉장히 어떤 입지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세일즈포스 사태 일어났던 거 아세요? 지난주인가요? 세일즈포스가 사태요? 어닝 발표하고 나서 폭등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인덱스가 그날 3%가 올랐어. 세일즈포스 효과 때문에. 인덱스 자체가 그렇게 올랐다고. 근데 그럴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어요. 막 몇십 프로씩 기대치 않은 게 나왔는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당연히 쉐브론 대신 들어갔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우로서는 난 너를 믿어. 왜냐하면 다우에서 쉐브론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엑슨모빌. 엑소모빌인가? 맞아요? 네. 엑소모빌인가? 갑자기 헷갈려. 네. 엑소모빌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잖아요. 근데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가격이 되는데 다우지수는 어떤 식의 지수냐면 프라이스 웨이트 된 지수예요. 그러니까 다우가 올랐냐 내렸냐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0종목의 가격들로만 다 계산해요. 30종목의 가격들로만. 네,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가 2불 올랐으면은 102불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나스닥과 S&P는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격으로 안 하고 시총으로 해요. 100조짜리가 2조가 늘었냐? 그럼 102조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 전체 시총으로 계산하니까 가격은 낮아도 시총이 큰 놈이 올라가면 S&P나 나스닥은 오른 걸로 나와요. 다우는 큰 놈이라도 애플처럼 제일 큰 놈이라도 그날 가격이 2불밖에 안 올랐으면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100 몇십 불짜리가 10% 올랐다 그래봐야 10 몇 불이죠. 그죠. 맞죠? 근데 만약에 3,000불이 넘어가는 아마존이 10% 오르면 어떻게 돼요? 300불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우는 만약에 아마존이 없지만 아마존이 막 300불이 올라가면 다우는 그날 엄청나게 오른 거로 나오겠죠. 가격으로 하니까. 그쵸. 그런데 이쪽 S&P나 나스닥은 가격으로 안 계산하고 하고 시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플이 10몇 불밖에 안 올랐지만 S&P하고 나스닥은 높게 올라온 걸로 나와요. 왜냐면 10% 올랐으니까. 오늘 애플 3% 올랐잖아요. 그죠? 애플 3% 오르면 다우에서는 몇 프로 효과밖에 없냐면
몇 불일까요? 120불이었으니까 120불에 3% 오른 거예요. 그러면 가격 효과로는 별로 영향을 못 줘요. 그렇겠네요. 근데 시총으로는 이 시총 1위짜리가 나스닥 100에서 1등짜리가 3%가 올라 버렸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만 플러스 난 거 아시나요? 그죠. S&P도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스닥 플러스 났어요. 그 시총 큰 놈이 그렇게 올라주면 무조건 올라가는 효과? 한국으로 보면 삼성전자 효과. 삼성전자 플러스 나는 날은 코스피가 그쵸. 마이너스 나기 어려워요. 그죠. 그죠? 똑같아. 근데 다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우가 부랴부랴 왜냐면 지금이 기술주가 올라가는 시대잖아요. 예, 기술주가 올라가는 시대인데 지금 기술주가 올라도 다우는 안 오르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주 대표인 애플이 쪼개지면서 애플이 10%가 올라가도 다우는 조금밖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러니까 프라이스 웨이트 방식, 가격 가중 방식,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우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주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세일즈포스를 들여오고 뭐 이렇게 했지만 현재 제가 숫자로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건 좀 아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보니까 이번에 바뀌어서 엑슨모빌 대신 세일즈포스 들어오고 화이자 대신 암젠 들어오고 레이시온 대신 허니웰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 IT가 다우 같은 경우는 IT가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였다가 요번에 24%로 떨어지고요. 예, 헬스케어는 14%였다가 18%로 올라가요. 결국 뭐냐면은 다우 내에서 IT는 줄어들었고 헬스케어는 올라간 게 된 거죠. 그러면 IT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텍 주식들이 올라갈 때 다우는 덜 반응하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우는 언제 제일 많이 반응해서 헬스케어가 움직일 때 제일 많이 반응하는 지수가 된 거예요. 신기하다. 재밌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금으로 돌아와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전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지나간 10년 동안 코스피 인덱스만 연금으로 매달 산 사람하고 나스닥 100을 연금으로 매달 산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7배가 더 나스닥 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연금을 위해서 돈을 넣어줄 때 여러분이 매달 종목 골라가면서 연금을 바꿔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하고 좋아지는 쪽에다가 그런 인덱스를 사놓는 게 좋은데 그 인덱스를 사놓을 때 나스닥을 사놓느냐 다우를 사놓느냐가 이제 엄청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텍이 아무리 올라도 다우는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에서 선택하려고 할 때 혹은 그냥 펀드를 선택하려고 하시려고 할 때도 다우를 쫓아가는 쪽을 하는 것보다는 나스닥을 쫓아가는 거, 특별히 저희가 계속 나스닥 100을 말씀드려 왔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문사가 생기고 초기에 들어온 고객이 있어요. 아주 초기에 들어오신 분. 나스닥 100이 QQQ잖아요. QQQ를 사드렸는데 정말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018년도에 떨어졌다가 2018년 말에 뭐 크리스마스 악몽도 있었고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모든 걸 겪고도 안 파신 분이 몇 프로 남는 줄 아세요? 90% 넘었어요. 2년 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를 투자하는 게 매우 훌륭해요. 근데 그게 나스닥 100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우는 지금 이제서 코로나 이전보다 올라왔죠. 그죠? YTD로 이제 플러스 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제 바뀐 다우는 더해 이제. 더 못 올라와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주식 사고 파는 데는 상관없지만 내 연금 투자하고 내 퇴직연금하고 하는 데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퇴직연금을 하든 개인연금을 하든지 뭘 맨날 고를 수는 없으니까 인덱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ETF를 해야죠. 그쵸? 당연히. 왜냐하면 펀드는 인덱스가 거의 없어요. 펀드 보수만 높을 뿐이지 그쵸. 펀드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골라주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전문성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스닥 100이 훨씬 더 훌륭한 것 왜냐하면 그 지금 한다 하는 주식들을 나스닥 100이 다 지네가 알아서 편입시켜줘요. 혹시 종목 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도큐사인이라고 아시나요? 정말 날아가는 주식이죠. 지금 오늘 아마 줌이 실적 발표해가지고 뒤집어졌을걸요? 네.
그에 버금가는 회사 하나 있는데 독일사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더나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이런 것들을 나스닥 100은 자동으로 편입시켰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연금에서 나스닥 100만 사는 것만으로 그 한다는 그 엄청난 회사들을 나는 자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매우 좋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좋은 주식 찾아서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주식 사는 거 되게 좋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연금도 성장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퇴직연금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인덱스를 잘 고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근데 지금 특별히 인덱스가 변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변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이제 선택의 폭을 그 선택 기준을 좀 바꿔놓는 예, 과거에 왜냐면 제가 옛날엔 다우를 굉장히 많이 추천했었어요 연금에서. 왜냐면 다우 특징이 뭐냐면 30종목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매년 부정기적으로 바꾸거든요. 예, 근데 30종목만 하니까 미국의 대표 주식 30개만 들어가니까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웬만하면 뒤로 안 가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만 2만이잖아요 지금. 나머지 보세요. S&P 3000이죠? 나스닥 만이잖아요. 그쵸? 2만 다우만 그렇게 2만 3만 갈 수 있는. 왜냐면 30개를 매번 바꾸니까 나쁜 놈 빼버리고 좋은 놈만 넣다 보니까 지수가 누적돼요. 근데 인덱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겠어요? 지수가 올라야 돼요.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지금까지 거의 100여 년간 단기적으로 50년간 다우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가 제일 우월했어요. 왜? 누적이 커지니까. 그래서 다우만 이런 그 기하곡선이 나왔어요. 80년대까지 옆으로 가다가 80년대부터 12,000으로 이렇게 다우만 30종목만 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코스피는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하이닉스 관리 종목 하이닉스가 몇 년 동안 관리 종목 있을 때 코스피가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요. 주식수가 얼마나 많고 그게 국민 주식이거든요. 그 많은 주식이 관리 종목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못 오르는 거죠. 오랫동안 못 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 종목도 포함된 인덱스니까. 만약에 코스피에다 인덱스 투자를 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답답하죠. 근데 다우는 어때요? 관리 종목이 되기도 전에 나빠지기만 하면 빼버리죠? 그러니까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우에다가 장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우도 후덜덜하고 기술주 하잖아요. 자기네들 떨어질까봐. 그쵸? 그래서 요번에 부랴부랴 엑스모빌 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저희 자문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술의 시대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지난주에도 아마 지난주 아니구나. 벌써 2주 됐는데 저희 라이브 할 때 대표님은 미국 얘기만 하시는군요. 이러셨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흐름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인덱스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 한국에서도 2차 전지 ETF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펀드보다는 ETF, 그 ETF 중에서도 섹터, 예, 그런 것들을 주로 고르셔서 하시면 개별 종목이 나빠져도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숫자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는 시장이에요.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은 1년에 팔리는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예요. 전기차 아직 시작이라 3%밖에 안 팔려요. 3%가 얼마냐? 60만 대겠죠? 60만 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파는 양의 2배예요. 와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포텐셜은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기술이 높든 낮든 중국 내에만 파는 전기차 회사가 몇 개 있어요. 굴러가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나겠죠? 저가 경쟁이에요. 중국에서 나온 니온가요? 니오. 예. 엄청나죠? 걔는 아예 테슬라하고 다르게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리스크가 있어요. 말씀하신 뭐냐면 일리가 있으신 거. 거긴 정책 리스크가 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산당이에요. 미안해요. 공산당 아니고 사회주의. 그쵸? 근데 이제 무식하게 말했지만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예.
걔네들이 그냥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할 때 그 특징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 탑은 뭘까요? 요즘 배터리 대기 때문에 제일 유명해진 회사 있잖아요. 암페릭스? CATL. CATL. 걔가 중국 시장 50% 이상 가는데 걔만 흑자예요, 이제. 나머지 다 적자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만약에 CATL을 찍었을 때 중국의 정책 리스크가 있어서 CATL이 어떤 거에서 제외되면 어떡할까? 사실 CATL 되게 유망해요. 왜냐면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다가 공장 짓고 이제 제품 딱 나왔거든요. 모델 3 나왔어요. 얘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설마 중국 걸 안 써주고 할 수 있을까요? 써줘야 되겠죠? 상도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모델 3는 CATL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CATL에 처음으로 들어간 제품이 요번에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들어가는 CATL은 이제 날개를 단 거잖아요. 안 그래도 중국 점유율 50%가 넘는데. 그죠? 그래서 유망에는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책 리스크 때문에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근데 그럴 때 투자를 할 때 CATL을 딱 투자를 해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깜깜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CATL 같은 것들을 묶어서 전기차 ETF를 사면 좋잖아요. 그쵸. 전기차 인덱스. 너무 매력적이죠. 그쵸.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중국 같은 곳에 투자, 특히 이제 유망한 어떤 분야를 투자할 때는 이거 응용해 보시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망한 데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걔네들 산업 ETF, 산업 인덱스를 사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전기차 인덱스 있느냐? ETF 있느냐? 이게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틀리겠네. 미래에셋이 내놨어요. 펀드로. ETF로. ETF로요? 네. 홍콩 시장에 상장했어.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그 헬스케어 있잖아요. 헬스케어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애기도 알겠죠. 무조건 좋죠. 그죠. 우량화되니까. 우리 중학생 친구도. 근데 헬스케어를 투자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또 자세히 말씀 못 드릴 테니까 이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룸의 법칙. 이룸? 예, 한글 이룸. 이룸의 법칙. 영어지만 이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아니고 이룸입니다. 네, 이룸의 법칙. 이룸의 법칙이 뭐냐?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반도체. 무어의 법칙, 그 무어를 거꾸로 하면 이룸이에요. 무어 어떻게 돼요? M-O-O-R-E. 이거를 거꾸로 하면 E-R-O-O-M. 이름의 법칙. 그 무어의 법칙을 왜 거꾸로 했을까요? 무어의 법칙은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잖아요. 반도체 성장. 그 메모리가. 이름은 반대예요. 그래서 뒤집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9년마다 신약을 개발하는 비용이 2배씩 늘어난다. 그리고 신약 성공률이 2분의 1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9년이 지나면 신약 하나 내놓는데 들어가는 돈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신약 개발이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비싸진다, 싸진다. 비싸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하나의 그 제약회사나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를 하나 찍었을 때 얘가 장기적으로 잘 될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인덱스를 투자하는 거다. 그 안에 여러 개를 투자해 놓으면 그 중에 성공하는 놈들이, 왜냐면 제약회사는 바이오 회사는 그냥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계속 5년간 적자다가 6년째 1000배 나는 게 그쪽이에요. 매력. 아주 좋아하시죠, 그런 거. 네.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투자하는 방법은 ETF 같은 인덱스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9년마다 줄어든다고 하죠. 이게 제일 성공하는 방법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금 운영하는 거 말씀드렸죠. 헬스케어 장기적으로 근데 수익률은 어떻겠어요?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성공률은 어떻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로 투자했기 때문에 정말 성공률이 높아요. 높아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10년, 20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LG화학도 사고, 그 다음에 이 주식 사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여러분 자산 중에 하세요. 저는 10%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의 10%만 그거 하세요. 90%는 지금 연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성공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예, 지금 지난주에 왜 오늘 주제가 연준의 그 AIT, 그죠?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쓰겠다잖아요.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앞으로 1, 2년 동안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건데 여러분은 거기서 맨날 이렇게 콕 찔러서 입맛만 볼 정도만 먹으면 어떡해요? 그죠, 맞아요. 그죠? 뭐 하나 사가지고 1000% 내라는 게 아니라요. 이 2년 정도 동안 여러분의 연금도 뭐라 그러죠? 살찌워야 되고요. 2년 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이 헬스케어나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돈의 일정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거 종목만 갖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냉장고 살 돈 하나 버는 정도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면 2년 정도 3년 정도 뭐 연금까지 하면 더 길지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전세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갑자기 나와서 무슨 종목 찍어주면서 2년 뒤에 전세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받쳐줄 때 시장이 보장해 줄 때 시장이 도와줄 때 맞아.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그 유명하신 분들도 막 그런 걸 많이 써놨더라고요. 뭐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 뭐 이러면서 뭐 3년 내 부자 되기 뭐 이런 거 막 저 동의해요. 좋은 기회예요. 부양해 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나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어쨌든 부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를 살려야 되니까. 이 기회에 그의 파생적으로 생기는 결과물이 뭐냐? 자산 가치 상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종목도 잘 하시고요. 다른 자산들도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이제 사실 그 초기예요. 근데 초기인데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2009년도에도 그랬어요. 2000년도에도 그랬고요. 기본적으로 크게 폭락한 다음에는 계속 많이 오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 떨어졌던 그 아찔한 느낌이 아직 마음속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 두근두근하고 그 패착했던 그런 마음이 많은데 이건 진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이 상당히 가요. 제가 숫자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한국에서 BBIG가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 BBIG가 다른 업종, 다른 어떤 주도업종, 그 주도주 말고 나머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는가를 조사해 볼 수 있어요. 한 4달 동안 조사해 본 그 지수가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2009년도에 차화정 시대였던 거 아세요? 그죠? 차화정이 그 당시에 2009년부터 11년까지 올라갔던 거에 3분의 1밖에 안 올랐어요. 아직. LG화학이 70만 원이 저렇게 넘어가 있는데도 예? 30만 원대에서 70만 원 갔지만 아직 반도 안 올랐어요. 주도업종 이 커다란 위기 이후에 주도업종이 올라가는 건 그렇게 무섭고 커요. 다만 매번 갈등이 있죠. 그죠. 매번 부담이 있고 매번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고 못 오른 놈을 찾고 싶은 유혹이 그죠.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챙겨봐야 될 게 뭐냐. 제가 이제 공포했었잖아요. 지금 같은 주식시장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서 부양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주식시장 사이클 중에서 유동성 장세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 봄과 같은 이런 아주 활발한 그런 성장의 장세에서는 정말 최대적은 하나인데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미만 있어도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연준이 공표하기를 금리 인상을 오래도록 미루겠다.
인플레이션이 2% 올라와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정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 그럼 이제 좀 계획을 좀 세워볼까? 편안. 예.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 예기치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 그런 급락이 당분간 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1, 2년을 잘 계획을 세우시고 잘 가꾸시면요. 정말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시장이 도와줄 때가 승률도 높고 그렇죠. 수익률도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하셔서 잘 고르시긴 하시는데요. 정말 안 좋은 황폐한 장에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받쳐주고 이럴 때는 농사 짓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지금 막 항상 노이즈는 있거든요. 항상 두려움, 항상 너무 많이 올랐다, 항상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 이런 것들 계속 있어요. 떨어질 때가 됐죠. 당연히 떨어질 때인데 그게 떨어지는 게 꺾이는 게 아니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좋은 그런 어떤 시기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종목도 열심히 하시지만 말씀드린 다른 내 연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내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한 저기 뭐죠 그 만기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돈들도 예 그냥 무조건 주식으로 종목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렇게 꾸려봤을 때 돈의 10% 정도만 가볍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담 없이 그 질릴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짜리 계획으로 예 연준이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 저까지는 예 좀 더 자산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인덱스들도 좀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섹터 ETF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면요 이 무너지지 않는 시장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올랐으면 이쪽도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로도 가져갈 수 있고 그쵸. 예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사실 변수가 오는데 그 대선 중에서도 우리가 알뜰하게 잘 챙기면 지금쯤 챙겨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공통적인 거 뭐냐면 그린 뉴딜이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자든지 간에 적절한 방법이 있어요. 개별 종목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인덱스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섹터 ETF 같은 걸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부터 뭐 매달 사세요 그냥. 부담 없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 큰 기둥이 안 무너지면 옆에서 오르는 것들은 있어요. 그죠. 근데 짧은 거를 좋아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짧은 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고객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들어가고 호흡을 맞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짝반짝 하는데 내 고객들이 그거 이해하고 오케이 해주시는데 좀 오래 걸려서요. 저는 좀 롱텀을 보거든요. 숏텀엔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한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롱텀한 것들도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가격이 부담되시면 나눠 사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목조목 사놓으시면 재밌죠. 네. 그죠. 한 2년간은 그죠? 예.